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부 일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식 브랜드 전문가 노희영이 나와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그 방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딱 보면서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브랜드를 만드는 분들이 조금은 본인의 브랜드를 고민할 때 효과적인 그 노하우를 인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집사부 일체 외식 브랜드 전문가 노희영이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방송의 첫 번째 질문이 나다움을 표현하는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다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들이대고 나다움 이러면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답다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 그 단어를 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거쳐야 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된 이미지로 사람들은 저 사람답다. 저 행위는 저 사람다우니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고객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이게 먹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던 이 사람한테 결국은 시장은 되게 혹독하게 외면을 하는 상황을 그 짧은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고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국물 요리를 먹이겠다고 스태프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음식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스텝이 일을 하면서는 빠르게 간편하게 먹는 게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고 저 사람들의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겠다 생각해서 국물 팔팔 끓인 육개장과 닭게장을 합친 두개장을 끓였던 그 양세형 같은 경우의 요리가 거의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타겟을 가장 잘 맞춰서 이 포지셔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승기 씨하고 이상윤 씨였습니다. 이승기 씨는 거의 간편 도시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만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윤 씨는 추억을 소환한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 양푼 도시락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양푼 도시락에 밥이랑 뭐 반찬들 해가지고 나중에 막 흔들어서 먹는 그 도시락을 선보였는데 의외로 현장의 스태프 중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 이상윤 씨가 만들어낸 도시락에 흔쾌히 손을 들어줬던 거죠. 결국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도시락을 먹을 타겟층 그 스태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왜 안 팔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안 팔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짧은 시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만드는 제품, 내가 해줄 서비스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인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겟층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좁힐수록 훨씬 더 나의 제품이 명료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지금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돼서 이게 아무리 필요하다고 한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했을 때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제품군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하고 싶고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꿈과 관련된
브랜드의 목적지에 좀 더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방법과 그에 관련된 습관을 들이는 정도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그 친구의 퍼스널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된 책 읽으시고요. 관련된 강의 들으시고요. 이렇게 그냥 인풋 단계에 필요한 수준 정도로만 그 처방을 내려주거나 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마음은 급하잖아요. 당장 취업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일과 연결될 수 있게끔 연관된 경험을 했고 연관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려야, 그런 상품군을 제시를 해야 확 하고 이걸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맞는 처방전은 없다. 단지 그 해당 고객,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 타겟에 맞는 제품으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세분화시켜서 상품군을 다각화하는 게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효과적인 이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바로 타겟을 기억하라. 고객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로스, 비용을 생각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 때 잘 만들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이 실제 소비자 가격 끝에 이 사람들이 갖게 될 그 가격 부담을 생각 안 하고 마구마구 좋은 것만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면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가 내야 될 그 가격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나의 상품 서비스를 이렇게 런칭을 해버리면 당연히 고객하고 접점을 만드는데 이 장애막이 생기겠죠. 저는 지금 이 손해 비용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대목의 그때 제안을 보면서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소비자 심리거든요. 소비자 심리에 그 가격 부담을 없애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부담이 안 보이게 하는 건 이게 돈을 냈을 때 지불의 고통을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내는지 뭘 내는지 모르게, 그래서 카드가 유용한 거예요. 카드를 쓰면 당장 내가 현금으로 5만 원 냈을 때랑 카드로 5만 원 냈을 때 이 나의 체감이 틀려져요. 그래가지고 이 고객이 가급적이면 현금을 쓰지 않게 하는 게 이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 유효한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만든 게 카지노. 칩으로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돈인지 장난감인지 아예 그냥 그 전혀 돈과 똑같은 가치인데 돈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마구 쓴다는 거예요. 팁도 확확 주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은 마케팅 책이나 그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판매하는 입장인데 결국 내가 만드는 제품이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잘못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우리 같이 지식 서비스 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인풋이 많은 거야.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갔다 왔어. 내가 배운 게 많으면 일단 원가가 비싸진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결과물을 낼 때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면서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이 제품을 딱 받고 내가 얻고 싶은 그 가치에 필요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인풋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그 과거는 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비용을 생각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상품일 때랑 저희처럼 보이지 않는 자신의 경험치나 지식을 이 제품으로 만들어야 될 때는 좀 다른 가치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인풋이 많은 부분들에 이 고객의 세그멘테이션 그 분야에 따라서 가격대를 좀 달리 구성을 하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딱 해당 항목만 구입했을 때 얼마, 패키지로 구매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라.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실제로 이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가 느꼈을 때 저거 쓰면 나 되게 좋아지겠다 라는 걸 인식을 해야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 막 아이디어가 막 우주를 갖다 팔 것 같아. 이걸 막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아이디어는 반짝반짝 하는데, 고객은 그런 경우에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뭔데?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꼭 잘 팔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이걸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은 이 광고 메시지나 이렇게 이 파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사람이 뭘 파는 거지?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나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돼? 라는 거에 나에서 집중을 해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저거 하면 내가 뭘 하면 되는지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라. 요 메시지를 하나 더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경제성을 따지라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느냐, 진짜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메리트라는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봤어요. 이 공업화 시대 있죠. 1970년도 그때의 메리트는 규모, 스케일의 메리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시대에는 규모가 크면 그 회사의 가치도 크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경제성으로 제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구매하는 상태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범위, 스코프라고 하는 쪽에 경제성을 따져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품종이 많아져. 대신에 소량 생산을 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문어발로 왜 기업이 확장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저기가 전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보니까 다른 걸 다 해. 대신에 제품이 많지는 않아요. 다량 생산을 하는데 소량 생산을 하는 거지, 품종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이 경제적인 경제성을 만들어내는 거에 어떤 그 트렌드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스피드, 정보화 시대에는 속도가 경제성을 나타내 주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 스피드와 네트워크가 합쳐지면서 기업이 연결이 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갖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바로 직결되면서 이 디자인을 협상할 수 있고 가격을 절충할 수 있고 계약을 절충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서 경제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갔느냐? 시스템. 이 시스템은 조직 간, 복수의 기업 간, 그다음에 우리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각자의 역할을 시스템으로 결합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경제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협업한다 라고 볼 수 있죠. 한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는 대기업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역량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과 결합해서 이 경제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내가 규모를 그냥 크게 해서 다 갖추고 가는 이 스케일, 규모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범위를 되게 확대를 해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모든 분야를 다 소량 생산을 하면서 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던 시대에서 이제 연결된 시장의 정보 싸움으로 스피드로 이 빠르게 뭔가 이 결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고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협업으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득과 이런 메리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접 내가 만드는 게 유리한지, 외주를 주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다 제작한다. 내가 배워서 내가 다 한다. 이런 시장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아웃소싱을 한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이걸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프로젝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에 해당 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 전문가군이 누군지가 딱 보이잖아. 기획 분야,
그다음에 이 회계 분야, 마케팅 분야, 디자인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는데 그 분야에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떠올라야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 동안 내가 일을 수행하는 태도나 결과치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서 저 사람은 그 해당 기간 내에 아주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기만 하면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될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앞에 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다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장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방송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다움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큰 질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스몰 퀘스천, 작은 질문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의 축적이 나다움을 만드는 요소라 그랬잖아요. 이 노희영이 30년 동안 그 외식 브랜드 전문가로서 했던 이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호텔을 매번 다른 호텔을 묵었대요. 해외 출장을 갔을 경우에도. 그래서 거기서 뭘 가져왔느냐면 호텔 키를 가져와서 호텔 키를 모아놨어요. 마치 무슨 전리품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착적으로 꾸준하게 그 호텔을 다니면서 그 호텔만의 이 아이덴티티, 호텔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뭔지를 자꾸 축적하고 찾아봤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노희영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서 먹어본 맛집 리스트를 뭐 파리편, 그 다음에 어디 각 나라 각 도시별로 만들어 놓은 본인만의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맛집 리스트를. 그래서 선물을 이걸로 줄 정도로 노희영이 가서 공인한, 인증한 그런 것이면 이건 뭐 믿고 보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희영은 뭘 잘한다? 외식 브랜드에 어떤 음식이 뜨는지, 그 다음에 그걸 트렌드로도 분석할 수 있고, 아까처럼 경제성이나 타겟이나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그러니까 최적화시켜서 그냥 척 보면 척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센스가 있어진 거고 감각이 있어진 거죠. 축적된 지식의 최적화로 드러났기 때문에 외식 브랜드 전문가로 노희영이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에 누가 되든지 지금처럼 집착하고 몰입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바깥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당신답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반복적인 습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활자 중독증이 있어요. 병이야 병. 거의 안 읽으면 뭔가 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읽는데 또 너무 많이 읽으면 토가 나올 것 같아. 근데도 끊임없이 읽어. 이럴 정도의 활자 중독증이 저를 그 텍스트에서 필요한 문장을 뽑아내고 그 문장을 나의 일과 연결시키고 하는 거와 계속 이게 축적되게 만들어왔던 저만의 고집스러운 습관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가 봤을 때 쟤도 뭐에 미쳤어. 쟤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고집스럽게 조금은 집착하는, 그리고 바깥으로 볼 때는 너 진짜 대단하다, 너무하다, 완전 그 지독하다 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 몰입하는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서 고수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랑받는 퍼스널 브랜드로 성공하시려면 다음에 4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요? 타겟이요. 고객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두 번째, 로스, 손실을, 비용을 생각해봐라. 세 번째, feasibility,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4번째가 메리트, 경제성, 이코노믹 이피션시라고 하는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결국
이 지금 가장 나다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거쳐야 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서 본인의 브랜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여러분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